마이클 조지프 잭슨은 미국의 싱어송라이터, 작곡가, 음악 프로듀서, 무용가, 배우이다. 팝의 황제로 불리며 20세기 대중문화의 상징적인 존재 중 한 명으로 여겨진다. 기네스 세계 기록에 가장 많은 상을 수상한 아티스트로 등재되었으며 음악, 춤, 패션에 많은 공헌을 한 인물이다. 무대와 영상 퍼포먼스를 통해 이름 붙인 문워크와 복잡한 춤 동작을 대중화했다. 대중음악에서의 시각적 요소를 강조하며 음악 산업을 부각시켰다. 마이클은 여러 방면에서 큰 영향을 미쳤는데 흑인으로는 최초로 흑인 백인 음악의 크로스오버로 음악계의 인종 장벽을 무너뜨려 대중음악에서 흑백 장벽이 무너진 시대가 시작되면서 전 세계의 뿌리 깊은 병폐로 남아있는 인종 차별을 완화했다. 그만 스포츠, 영화, 미디어, 정치, 법조인에 있었던 성공한 흑인을 대중음악에서 최초로 성공한 흑인으로서 선구자 역할을 하였다. 잭슨 가족의 7번째 자식인 마이클은 1964년 형제인 제키 잭슨, 티토 잭슨, 저메인 잭슨, 그리고 말론 잭슨과 함께 팀의 막내로 잭슨5로 데뷔했다. 1971년 모타운 레코드에서 솔로 활동을 시작한 마이클은 1980년대 초 대중음악에서 주목받는 인물이 되었다. 그의 1982년 앨범 트레일러의 수록곡 Beat It, Billie Jean, 트레일러 등의 뮤직비디오는 인종적 장벽을 깨고 매체의 예술 형식과 홍보 수단에 혁명을 가져온 것으로 여겨진다. 이 비디오의 인디는 TV 채널 MTV를 유명하게 만들었고 결과적으로 눈과 귀를 모두 만족시키는 보는 음악의 시대를 여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 또 흑인 음악과 백인 음악을 융합한 마이클의 앨범 사운드는 흑인 소울 R&B, 백인 록팝이라는 공식을 완전히 허물었다는 점에서도 찬사를 받는다. 잭슨의 1987년 음반 Bad은 수록곡인 I Just Can't Stop Loving You, Bad, The Way You Make Me Feel, Man in the Mirror, Dirty Diana를 모두 미국 빌보드 핫100 싱글의 정상에 올려 최다 1위 곡을 배출시킨 음반이라는 기록을 세웠다. 그는 1990년대 동안 Black or White와 Scream과 같은 영상으로 혁신을 계속했고 1993년 슈퍼볼 하프타임 공연은 역사적인 무대로 자리매김하였다. 투어를 도는 솔로 가수로서 명성을 쌓았으며 무대와 영상 퍼포먼스를 통해 잭슨은 린댄스와 문워크 등 수많은 복잡한 춤 기술을 대중에게 널리 알렸다. 그의 독특한 사운드와 스타일은 다양한 음악 장르의 수많은 아티스트에게 영향을 미쳤다. 역사상 가장 성공한 연예인이라는 기네스북 기록과 함께 마이클의 정규 앨범 트레일러는 6,600만 장 이상의 판매를 올려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앨범으로 기네스북에 등재됐다. 총 39개의 기네스북 기록을 남겼으며 197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 50년대 동안 꾸준히 빌보드 TOP 10 안에 든 유일한 가수로 그의 솔로 경력으로는 총 13개의 빌보드 1위 곡을 남겼으며 밴드 시절까지 합치면 17개의 빌보드 1위 곡을 남겼다. 또한 마이클은 로클롤 명예의 전당에 2번 헌액된 몇 안되는 음악가 중 한 명이며 그래미 어워드에서는 13개의 상과 35세의 나이로 살아있는 전설상을 수상했다. 작사작곡 능력을 인정받아 2002년 작사작곡가 명예의 전당에 헌액됐으며 춤에 끼친 공로를 인정받아 팝과 록을 겸비하는 뮤지션으로는 유일하게 미국 국립무용수 명예의 전당에 헌액됐다. 또한 인종차별을 부수어 유색인들의 인권 신장을 이뤘다는 공로로 상을 받았다. 마이클의 음악은 시대를 앞서간 사운드로 구성되어 엔지니어들은 이에 상당한 영향을 받았다고 한다. 마이클의 외적 변화, 개인적 인간관계, 행동 등 사적인 부분은 많은 논란을 불러왔다. 1993년 아동 성추행 혐의로 민사소송을 당했고 법정 외합의로 민사소송은 종결됐다. 형사수사는 증거 부족으로 불기소 처분됐으며 마이클에게 민사소송을 건 이반 챈들러는 2009년 11월 5일 자택에서 자살했다. 2005년에도 아동 성추행 혐의에 연루돼 재판을 받았지만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후 This Is It이라는 콘서트 시리즈를 통해 컴백을 준비하고 있던 중 2009년 6월 25일 프로포폴과 벤조디아제핀 중독으로 인한 심장마비로 인해 사망했다. LA 경찰은 잭슨의 주치의 콜레드 머레이를 살인 용의자로 지목했고 머레이는 2급 살인죄로 2011년 9월 유죄 판결을 받는다. 잭슨의 죽음은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으며 추후식은 각국의 방송국을 통해 생중계되었다. 사망 직후 잭슨을 기리기 위해 미국 의회에서는 정치인 출신이자 목사인 제시 잭슨의 주도하에 국회의원들이 묵념하였다. 글로벌 랭귀지 모니터가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마이클 잭슨의 죽음은 지난 수십 년간 유명인들의 죽음 중 가장 큰 반응을 불러온 것으로 나타났고 2010년에는 VH1 선정 대중음악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순간에 마이클의 사망이 1위에 올랐다. 1958년 8월 29일 미국 인디애나주 게리에 있는 가난한 흑인 집에서 마이클 잭슨이 9명의 자녀들 중 7번째로 태어났다. 마이클의 어머니 캐서린 잭슨은 독실한 신앙인으로 여호와의 증인에 가입했으며 가정부로 일했다. 마이클의 아버지 조지프 잭슨은 철강 일을 하는 일용직 노동자였으며 개인적 취미로 친구들과 밴드를 결성했다가 해체했다. 마이클 잭슨은 아버지 조지프 잭슨과 관계가 좋지 못했다. 2003년 조지프 잭슨은 자신의 아들 마이클을 정의적으로 학대했음을 시인했다. 마이클 잭슨은 1993년 오프라 윈프리 쇼에 나와 유년 시절 고독을 느꼈다고 말했고 2003년에는
Living with Michael Jackson에 나와 아버지가 자신의 외모를 비하하여 이에 대해 큰 상처를 입었다고 말했다. 마이클은 아버지의 엄격한 훈련이 자신의 성공에 큰 영향을 미친 것을 인정했지만 그러한 학대는 육체적 감정적 고통이 됐다고 하소연했다. 1963년 마이클은 아버지에 의해 형제 제키, 티토, 저메인이 결성했던 잭슨 브라더스 밴드에 합류했다. 1965년 형 저메인과 함께 리드 보컬을 맡기 시작했고 밴드 이름을 잭슨5로 바꿨다. 같은 해 메이저 지역 탤런트 쇼에서 제임스 브라운의 I Got You, I Feel Good을 불러 우승했다. 잭슨 5는 스트립 쇼와 클럽, 칵테일 라운지, 시 및 지역 강당과 고등학교 등에서 다양하게 공연을 했으며 1967년 8월 할렘의 아폴로 극장에서 아마추어로 콘서트 공연을 했다. 1969년 모타운 레코드와 계약하기 전 지역 레코드사인 스틸타운에서 베이, 보이 등을 포함한 몇몇 노래를 녹음하면서 전문적으로 일하기 시작했다. 롤링스톤은 어렸을 적 마이클을 신동이다, 압도적인 음악적 재능을 지녔다, 가장 이목을 끌면서 빨리 알려진 리드싱어라고 묘사했으며 잭슨5에 대해선 흑인 디틀즈라고 썼다. 처음으로 발매했던 4장의 싱글 I Want You Back, ABC, The Love You Save, I'll Be There은 빌보드 핫백 차트 진입과 함께 모두 1위를 하는 기록을 세웠다. 잭슨5는 가장 발전한 크로스오버 흑인 음악가의 본보기라고 불렸으며 이들은 지금까지도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보이밴드로 미국인들에게 인식되고 있다. 1972년, 1975년 사이 잭슨은 Got to Be There, Ben, Music and Them, Forever Michael 4장의 솔로 앨범을 발매했다. Got to Be There는 앨범으로서 가장 큰 상업적 성공을 거뒀으며 Ben에서 발매한 싱글 Ben은 빌보드 핫백 차트에서 1위를 기록했으며 마이클 잭슨의 유년 시절을 상징하는 곡으로 자리 잡았다. 1973년부터 잭슨5와 모타운은 갈등을 겪었다. 잭슨 형제들은 모타운 사운드에 벗어나 다채로운 사운드를 제작하여 음악을 하기 바랐으며 작사 작곡의 자유가 부여되기 원했지만 모타운은 이를 거부했다. 또 잭슨5의 인기가 감소하기 시작했다. 1975년 잭슨5는 모타운과의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결국 모타운을 떠났다. 이후 CBS 레코드의 자회사 에픽 레코드와 계약한 뒤 밴드 이름을 더 잭슨스로 바꿨다. 1976년 더 잭슨스는 에픽 레코드에서의 첫 앨범인 The Jacksons을 발매한다. 미국에서 53만 장이 판매됐으며 빌보드 앨범 차트에서 36위에 머물렀다. 마이클 잭슨은 앨범에서 루이즈 오웨이라는 노래를 단독으로 작사 작곡했고 티토 잭슨과 함께 Style of Life를 작사 작곡했다. 1978년 발매한 Destiny 앨범에서 마이클 잭슨은 작사 작곡과 프로듀싱의 측면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크게 확장해 나갔다. 그 중에서 마이클이 형제 랜디 잭슨과 함께 작사 작곡 프로듀싱한 Shake Your Body Down to the Ground은 미국에서 싱글로 200만 장이 팔렸고 빌보드 차트에서 7위를 하는 기염을 토했고 1979년 발매한 Triumph 앨범의 9개의 수록곡 중 6곡의 수록곡에 마이클 잭슨이 작사 작곡 프로듀싱의 전 과정에 참여했으며 그중 This Place Hotel은 마이클 잭슨의 중요한 곡으로 자리 잡게 됐다. Triumph 앨범은 미국 빌보드 앨범 차트에서 10위를 했고 평론가들에게 큰 호평을 받았다. 1978년 감독 시드니 루멧의 마법사에서 허수아비 역으로 출연했다. 영화 작업을 하고 있던 중 영화에서 연주될 악보를 편집한 퀸시 존스와 만났고 잭슨의 다음 솔로 앨범 Off the Wall을 같이 제작할 것을 약속했다. 퀸시는 처음 마이클을 만났을 때는 지나치게 내향적인 성격 때문에 성공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못했으나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마이클의 재능을 보게 되었고 잭슨은 아티스트로서 모든 것을 갖추었다. 나는 프로젝트를 이끌고 나가는데 익숙한 훈련 교관인데 사실 마이클에게는 나 같은 역할이 그다지 필요하지 않다. 그는 2곡의 리드 보컬 부분과 3곡의 백 보컬 부분을 단 하루 만에 해냈다. 잭슨은 열심히 작업에 임했다. 대부분의 가수들은 이용료가 비싼 스튜디오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했는데 그것들은 나를 미치게 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같은 프로듀서들이 잭슨을 원했던 이유이다. 그는 준비된 상태였으며 단 한 번의 세션에서 아주 많은 것을 마무리했다. 내게 충격을 줄 만큼 감동적이었다. 라고 회고했다. 1979년 프로듀서 퀸시 존스와 처음으로 함께한 앨범이자 잭슨의 성인 커리어를 시작하는 앨범인 Off the Wall을 발매했다. 빌보드 200에서는 3위를 기록했고 세계적으로 2천만 장을 판매했다. 빌보드 핫100 1위에 오른 Don't Stop Till You Get Innova와 Rock With You를 포함해 Off the Wall, She's Out of My Life 총 4장의 싱글을 10위권에 진입시켰다. 앨범은 많은 평론가들에게 세련된 디스코로 구성됐다며 호평과 인정을 받았다. 2003년에는 롤링스톤이 선정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앨범 500위에서 68위를 차지했다. 2008년 Off the Wall은 뛰어난 음악성을 인정받아 그래미 명예의 전당에 헌액된다. 1980년 마이클은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에서 가장 좋아하는 소울 R&B 앨범, 가장 좋아하는 소울 R&B 남자 아티스트, 가장 좋아하는 소울 R&B 싱글 부문에서 수상하며 총 3관왕에 올랐다. 또 빌보드 연단 차트에서 탑 블랙 아티스트와 탑 블랙 앨범상을 받았고 음악계의 아카데미로 불리는 그래미상에서는 Don't Stop Till You Get Enough로 최우수 남자 R&B 보컬 퍼포먼스 상을 받았다. 그러나 마이클은 그래미에서 상을 얻었지만
무척이나 실망했다고 자신의 자서전에서 밝혔는데 그 해 가장 많이 팔린 앨범 중 하나일 뿐만 아니라 평론가들에게도 찬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상을 고작 하나만 받았기 때문이다. 나중에 안사실에 의하면 업계에서도 그래미의 잭슨에 대한 대우에 놀랐다고 한다. 마이클은 1980년 음반 도매 수익의 37%를 가져갔다. 이는 당시 음악업계에서 가장 높은 로열티였다. 마이클은 Off the Wall이 훨씬 더 큰 영향력을 줬어야 했다고 생각했고 다음 앨범은 기대를 뛰어넘는 것을 만들겠다고 결심했다. 1982년 마이클 잭슨은 정규 앨범 트렐러를 발매한다. 흑인은 흑인 음악을, 백인은 백인 음악을 할 당시에 인종이나 음악적 장르 구분을 완전히 무시하고 만들어진 이 앨범은 6,600만 장 이상이 팔린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앨범이다. 기네스북에도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앨범으로 등재됐다. 대한민국의 경우 트렐러의 구체적 판매량은 조사된 적 없지만 1984년 3월 21일자 동아일보 신문을 보면 음반 시장이 좁아 라이선스 음반은 5,000장만 팔려도 잘 나간다고 보는 우리나라에서도 스릴러는 5만 장이 팔렸다고 보도됐다. 앨범은 빌보드 200에서 37주 동안 1위를 차지했고 발매된 7개의 싱글 빌리 젠, Beat It, Thriller, The Girl Is Man, Wanna Be Startin', Something, Human Nature P, Y, T 모두 빌보드 핫100의 10위 안에 올랐으며 마이클 작사 작곡한 빌리 젠이 7주 동안 빌보드 핫100에서 1위를 차지한 뒤 Beat It이 정상을 차지했다. 한 가수의 곡이 일주일도 못 돼 연속으로 차트 정상에 오른 경우는 비틀즈 이후 19년 만에 처음 있었던 일이다. 역시나 평론가들에게 인정을 받았으며 National Association of Recording Merchandisers 선정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앨범 3위를 차지했다. 트렐러 앨범은 그 중요성이 인정되어 국립음반 기록소에 등재됐다. 2008년에는 그래미 어워드 명예의 전당에 헌액된다. 1986년 타블로이드 언론들은 잭슨이 노화를 늦추기 위하여 고압 산소 체인버에 자고 있다며 산소 체인버에 누워있는 마이클을 찍은 사진과 함께 보도했다.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는 미국 주요 언론들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이 보도는 마이클의 자작극이었다. 화상사고 이후 들린 화상치료자 전문센터에서 한 산소 체인버를 본 마이클은 동행한 의사에게 지금은 이론적인 이야기이지만 후에는 가능할 것이라며 여기서 자면 노화도 늦출 수 있을 거라는 말을 듣는다. 흥미를 느낀 마이클은 체인버 안에서 한 장의 사진을 찍고 그동안 사이가 안 좋았던 언론을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지와 자기 자신을 현실과 분리시켜 홍보하려는 목적으로 잭슨이 노화를 늦추기 위해 산소 체인버 안에서 자고 있다며 매니저 딜레오를 시켜 거짓 정보를 언론에게 흘렸다. 이후에도 마이클은 수차례 같은 행동을 하였는데 타블로이드 언론에선 마이클이 이상하다며 와코 잭커라는 별명을 붙인다. 이는 미친, 기괴한, 괴짜 잭슨이라는 뜻으로 타블로이드 언론들은 잭슨을 잭슨으로 칭하지 않고 잭커로 칭하기 시작했다. 잭슨은 와코 잭커라는 별명을 무척이나 싫어했으며 그런 말을 쓰지 말고 잭슨이라 불러달라고 말했다. 또 그가 침팬지를 애완용 동물로 키우려는 것도 일반인들에게는 이상한 행위로 보였으며 점점 현실과 분리된 존재로 보이기 시작했다. 1991년 3월 마이클은 소니와 6,500만 달러의 재계약을 체결했다. 이는 기존 닐 다이아몬드의 기록을 경신한 것이다. 11월 마이클 잭슨은 퀸시 존스와 헤어지고 테디 라일이라는 새 프로듀서와 함께 작업해 정규 앨범 Dangerous를 발매했다. 3천만 장 이상이 팔린 것으로 추정되며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앨범 16위라는 기록을 세웠다. 1991년 기준으로 영국 역사상 가장 빨리 많이 팔린 앨범이기도 하다. 빌보드 200에서 4주 동안 1위를 차지했다. 인종 화합 메시지를 담은 첫 싱글인 Black or White는 7주 동안 빌보드 차트에서 1위를 했다. 다수 평론가들에게도 좋은 반응을 얻었다. 로버트 크리스토는 Off the Wall 이후 가장 일관성 있는 앨범이며 Bad 이후로 가장 선명하다 라고 썼다. Dangerous은 다시 잭슨 붐을 일으켰. 1993년 대한민국 어린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외국인으로 1위에 뽑히기도 했다. 1993년 여름에 발생한 13세 남자 성추행 혐의는 마이클의 상업적 매력과 음악적 명예, 대중적 이미지를 크게 손상시켰다. 마이클을 후원하던 펩시는 협력 관계를 종료했으며 모든 홍보 활동을 중단했다. 이에 마이클의 팬들은 펩시 보이콧으로 분란을 표시했다. 마이클이 자신의 아들을 성추행했다며 이반 챈들러가 민사소송을 건 것인데 이들의 관계는 1992년 시작됐다. 1992년 마이클의 차가 도로 한복판에서 고장이 났다. 마이클이 차 고장으로 인해 쩔쩔매는 모습을 본 근처 카센터 직원은 그것을 사장 데이비 슈워츠에게 알렸다. 데이비 슈워츠는 훗날 마이클이 자신을 성추행했다며 주장한 조단 챈들러의 의붓아버지이자 조단 챈들러의 친어머니인 준과 재혼한 사람이다. 슈워츠는 당시 아내 준과 사이가 좋지 않았다. 그런데 의붓아들 조단 챈들러가 열렬한 잭슨의 팬이었고 슈워츠는 조단을 이용하면 다시 사이가 좋아지지 않을까 마이클에게 접근했다. 마이클에게 차를 렌트해주는 조건으로 자기 아들과 놀아달라고 부탁했다. 마이클은 부탁을 수락했고
조단과 그리고 조단의 어머니인 준, 그리고 조단의 동생인 릴리까지 포함하여 네버랜드와 호텔 등에서 함께 놀았다. 이들의 사이는 급격하게 좋아졌는데 한 타블로이드 언론에서 정보를 입수하고 마이클 잭슨의 새 가족이라는 특종으로 보도하기까지 했다. 한편 이혼한 남편 이반 챈들러는 이러한 마이클과 소년의 우정에 질투를 느끼게 되고 마이클을 직접 대면했다. 이반 챈들러는 마이클을 대면하고 나고선 마이클에 대한 악감정이 풀렸고 이반과 마이클의 사이도 급속도로 가깝게 된다. 마이클은 이반을 최고의 아버지하고 칭찬했으며 이반은 마이클에게 아예 우리 집 옆에 집을 지어 조단과 가까이 지내는 게 어떠냐고 제의를 했다. 그러나 이들의 사이가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한 건 조단이 마이클과 함께 있고 싶다고 학교 친구들과 놀지도 않으며 마이클에게만 붙어있으려 한 시점부터다. 1995년 마이클 잭슨은 가지고 있는 ATV 뮤직 카탈로그의 지분 절반을 소니에게 9,500만 달러를 받고 넘겼으며 그로 인해 소니 ATV 뮤직 출판사가 탄생했다. 그해 6월 마이클은 정규 앨범 HIS Story Past, Present and Future 목 아이를 발매했다. 디스크 1에는 마이클의 히트곡들이 수록돼 있고 디스크 2에는 그의 신곡이 수록된 더블 앨범으로 빌보드 앨범 차트에서 2주간 1위를 차지하고 미국에서 700만 장 판매량의 인증을 받았다. 싱글 You Are Not Alone은 빌보드 데뷔 첫 주 만에 1위라는 핫샷으로 불리는 신기록을 세웠다. 앨범은 2천만 장 이상이 판매됐으며 평론가들에게는 대체로 평균적인 수준이라는 반응을 얻었다. 그래미 어워드에서는 올해의 앨범 상 후보로도 지명됐으며 수록곡 스크림은 발매와 동시에 미국 빌보드 싱글 차트에 5위로 올랐고 올해의 뮤직비디오로 그래미에서 수상했다. 미국에서는 발매되지 않았지만 유럽에서는 발매된 싱글 It's Song은 많은 인기를 얻었다. 영국에서는 6주간 1위를 기록했고 116만 장의 싱글이 팔렸으며 독일에서는 100만 장의 싱글이 팔려 EX 플래티넘을 기록했다. 한편 HIS Story 앨범은 유대인 비하 논란을 겪었다. 싱글 They Don't Care About 여스의 가사 중 Jew는 유대인을 비하하는 용어로 미국 내에서는 사용이 금기시된 용어다. 6월 17일 마이클은 그 말을 선택한 것에 대해 공개적인 사과를 했다. 마이클은 이 노래는 편견과 증오에 대한 사회 정치적 문제를 끌기 위한 한 방법이다. 주유라는 용어는 잘못된 현실을 고발하기 위해 선택한 용어였다라고 해명했다. 그 뒤 논란이 된 가사 부분을 수정한 뒤 앨범을 재발매했다. 같은 해 12월에는 연습 도중 공황 발작으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했다. 매우 위급한 상황이었으며 15분만 늦었어도 마이클이 죽을 수 있었다고 의사들은 말했다. 2001년 9월에는 1984년 이후 처음으로 형제들과 다시 모여 뉴욕에서 마이클 잭슨 30주년 기념 공연을 열었다. 10월 잭슨의 정규 앨범 Invincible이 발매됐다. 유일하게 잭슨의 성인 시절 앨범 중에서 빌보드 핫100 1위 곡이 나오지 않았으며 판매량은 700만 장에 그쳤고 평론가들에게 호평을 받았다. 마이클은 앨범 제작 도중 소속사와 마찰을 겪기도 했다. 2002년 세 번째 자녀 프린스 마이클 잭슨 2세가 태어났다. 어머니의 신원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마이클은 Living with Michael 잭슨에서 어떤 여자와 대리모에게 자신의 정자를 인공 주입하여 낳은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전엔 어떤 여자와 성관계를 가져서 생긴 아이냐는 소리에 수줍게 그렇다고 대답한 적이 있어 엇갈리는 부분이 있다. 11월 20일 잭슨은 독일 베를린의 호텔에서 아기를 보고 싶다며 환호하는 팬들을 향해 창가에서 프린스 마이클 잭슨 2세를 보여줬는데 창가에서 아기를 흔드는 것 같은 모습으로 비쳤다. 마이클은 이 사건에 대해 끔찍한 실수였다고 말했으며 팬들이 아기를 보고 싶어 하길래 손으로 꽉 잡고 보여준 것이지 결코 흔든 게 아니라고 해명했다. 2003년 2월 영국의 기자 마틴 바실가 240일 동안 마이클을 동행하며 찍은 Living with Michael Jackson이라는 프로그램이 방영된다. 영국의 ITV 방송국이 최초로 방영했고 영국에서는 1,400만 가구가 시청했으며 총 시청자 수는 3,800만 명으로 53.9%라는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다. 이 프로그램은 방영 직후 큰 논란을 불러왔다. 프로그램 속의 마이클 잭슨은 불안정한 모습을 자주 비춘 것이다. 또 다큐 후반부에서 개빈 아르비조와의 모습이 문제가 됐고 아동 성추행 재판이 일어나는 원인이 됐다. 이 프로그램이 방영되고 나서 마이클 측은 큰 배신감과 분노를 느끼고 있다며 성명을 발표했다. 또 마이클은 자신의 행동을 악의적인 편집으로 왜곡한 것이라며 The Michael Jackson Interview, The Footage You Were Never Meant to See라는 비디오를 제작하여 반박했다. 그해 전 아내 리사 마리 프레슬리는 2010년 오프라 윈프리 쇼에 나와 실제 잭슨의 모습은 Living with Michael Jackson에 나온 것과는 다르며 그때는 진통제에 중독된 것 같다고 의견을 표시했다. Living with Michael Jackson은 대한민국에서는 온 스타일이 마이클 잭슨의 잔인한 진실이라는 이름으로 2009년 방영했다. 재판과 관련된 문제로 국내 방영분에서는 개빈과 마이클 잭슨이 함께 시간을 보내는 장면은 전부 삭제되었다. 2006년 재판 이후 은둔 생활을 하던 마이클은 MTV, 재팬과 런던 뮤직 어워드에서 상을 받기 위해 모습을 드러냈으며 6월달엔 일본의 방송 프로그램인 SMAP에 출연했다. 한편 마이클 잭슨이 거주했던 집인 네버랜드는 돈의 문제로 인해 안채가 폐쇄되었다. 마이클은 당시 재정적으로 위태로운 상황에 있었다고 한다. 2008년 트레일러 25라는 기념 앨범을 발매한다. 앨범에는 기존의 트레일러 곡들이 수록됐고
새롭게 리믹스시킨 곡과 미공개 곡이 함께 추가됐다. 발매 작업을 위해 힙합 앤 R&B 프로듀서이자 유명 래퍼인 카니에 웨스트와 에이콘, 퍼기, will.i.am이 참여했다. 또한 일본판에는 그의 라이브곡을 여러 개 수록했다. 전 세계에서 300만 장이 팔렸고 벨기에, 콜롬비아, 유럽, 인도 차트에서 1위를 했다. 또한 같은 해 킹 오브 펍이라는 베스트 앨범이 발매된다. 2009년 6월 25일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그의 저택에서 프로포폴과다 투여로 인한 심장마비로 51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당시 주치의 콜레드 머레이가 정맥 주사로 프로포폴을 주사하는 과정에서 기본 투여량보다 과도하게 투약한 것이 원인이었다. 12시 22분 911을 부르고 의료진과 구급대원들이 3분 만에 마이클의 맨션으로 출동했다. 주치의는 마이클 잭슨에게 법정에서 2.5m의 프로포폴을 주입했다고 말했으나 그의 집에서 다 쓴 프로포폴 100ml 병이 발견되었다. 참고로 그의 공식적인 사인은 프로포폴과 벤조디아제핀 중독으로 추후 발표되었다. 1시 13분 인근 병원인 로널드 리겐 UCLA 메디컬 센터로 이송되었고 2시 26분 병원 관계자는 마이클이 사망했다고 발표했다. 주치의 콜레드 머레이는 여자친구와 지인에게 약 40분가량 통화한 뒤 911에 신고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었던 김대중은 6월 26일 외신을 통해 우리는 세계의 한 영웅을 잃었다. 또한 우리는 한국의 통일에 부단한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준 사랑스러운 벗을 잃었다. 한국 국민은 슬프다. 나 역시 개인적으로 우정을 나눠온 좋은 친구를 잃어 슬프다. 고인의 명복을 빈다. 라며 마이클 잭슨의 죽음에 애도를 표했다. 한국의 민주당은 26일 한국의 통일을 기원한 잭슨의 사망을 애도한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10월 28일 영화 마이클 잭슨의 This Is It이 2주 동안 개봉되었다. 영화는 빠른 속도로 매진됐으며 특히 영국에선 티켓 판매 역사상 가장 빨리 많이 팔린 기록을 세웠다. 동명의 앨범인 This Is It이 같은 해 10월 26일에 발매됐다. 또 이 앨범에 실린 싱글인 This Is It이 발매됐으며 빌보드 차트에서 앨범은 1위, 싱글은 43위에 머물렀다. 2009년 12월 24일 미국 FBI는 마이클 잭슨에 대한 수사 파일들을 공개했다. 여기에는 살해, 협박 편지 등을 포함해 마이클 잭슨의 아동 성추행 수사 파일들도 들어있다. 이 정보 공개를 통해 그가 아동 성추행의 혐의가 없음을 다시 확인하게 됐다. 2010년 2월 52번째 그래미 어워드에서 평생 공로상을 아들과 딸이 대리 수상받는다. 2010년 11월 에픽 레코드와 마이클 잭슨 제라는 그의 첫 사후 앨범인 마이첼을 발매한다. 첫 싱글은 지난 2007년과 2008년에 R&B 가수인 에이콘과 작업했으나 유출됐던 Hold My Hand가 첫 싱글이다. 빌보드 203위를 기록했다. 수록된 몇몇 곡은 마이클 잭슨의 목소리가 맞는지에 대한 논란 또한 벌어졌다. 그는 대중음악계의 혁명을 불러왔다. 김태훈 음악평론가는 마이클 잭슨의 등장은 혁명과도 같은 일이자 완전히 다른 시대로 넘어가는 계기점이 됐다고 말했고, 박은석 음악평론가는 잭슨이 팝음악계 내부에 공공연하게 남아있던 인종적 취향의 벽 자체를 아우른 뉴팝을 발명했다고 평가했다. 또 레이드 에픽 레코드 CEO는 잭슨의 혁신적인 업적이 아니었다면 아마 지금 현대의 음악과 예술은 전혀 다른 모습이 되어 있었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 영국 연구진이 빌보드 핫백에 오른 1만 7천 개의 곡을 분석한 결과 대중음악계는 1964년, 1983년, 1991년 총 3차례의 혁명을 맞이했으며 잭슨은 1983년 혁명기를 수놓은 대표적 팝스타로 조사됐다. 그리고 2014년 영국 의회에서는 의회 설립 80주년을 기념하여 지난 80년간 세계에서 일어난 가장 중요한 사건 톱 80을 조사했는데 핵 개발, 케네디 암살, 컴퓨터 발명 등의 사건들과 함께 대중음악 분야에서는 유일하게 마이클 잭슨의 삶과 음악의 영향력이 49위에 선정됐다. 단순히 귀로 음악을 듣고 만족하는 듣는 음악의 시대를 끝내고 눈과 귀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보는 음악의 시대를 연 주역이다. 임진모 평론가는 잭슨을 보는 음악 트렌드를 만들어낸 신화적 인물이라 평가했는데 실제로 뮤직비디오와 화려한 무대 연출, 댄스의 발전에 지대한 공을 세웠다. 고영탁 음악평론가는 MTV와 뮤직비디오 발전의 1등 공헌자, 마이클 잭슨이 이룩한 업적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MTV와 뮤직비디오를 통해 혁신적인 기술 발전을 가져온 사실을 빼놓을 수 없다. 하나하나의 작품들은 놀라운 영상 미학을 구현했다. 마이클은 뮤직비디오를 통해 수많은 음악 팬들을 MTV 앞으로 이끌었다. 그의 뮤직비디오는 단순히 뮤직비디오가 아니라 쇼트필름이라 말할 정도로 방대한 스케일의 작은 영화다. 쟁쟁한 영화 감독들을 초빙해 탄탄한 스토리라인과 특수효과를 갖춰 웬만한 영화 못지않은 뮤직비디오를 탄생시켰다 라고 평가했고, 차우진 음악평론가는 1981년 8월 1일 MTV가 개국하면서 본격적으로 뮤직비디오 시대가 시작되었다. 하지만 실제로 방송 초기에 MTV는 그저 그런 케이블 채널이었다. 시대를 중심으로 지지층을 넓히고 있었지만 음악을 영상과 함께 보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더 컸기 때문이다. MTV가 대중적으로 막강한 파급력을 가지게 된 건 1983년 마이클 잭슨의 스릴러 뮤직비디오를 통해서였다. 수많은 기록을 세운 이 곡의 오리지널 비디오는 13분짜리 단편영화의 컨셉트를 차용해 제작된 최초의 뮤직비디오였고, MTV를 비로소 대중적인 채널이자 광고 효과가 높은 채널로 자리잡게 만든 1등 공신이었다 라고 평했다. 김성환 음악평론가는
현대화된 댄스 팝을 거론할 때 한국을 넘어 전 세계에 걸쳐 마이클 잭슨의 영향력은 절대적이다. K-팝의 경우 무대 구성이 매우 중요한데 노래와 안무 등을 통해 얼마나 화려한 무대를 연출하느냐에 있어서는 마이클이 선구자적인 역할을 했다 라고 평가했으며, 한상철 음악평론가는 스릴러 앨범이 팝 음악 시장의 흐름을 바꿔놓았다면 확실히 덴저러스 투어는 팝 공연의 개념을 바꾸어 놓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우리가 90년대 이후에 볼 수 있었던 대형 공연들의 특수효과 및 안무들은 바로 이 투어의 기술에서 비롯된 것들이라 해도 크게 과장된 표현이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평가했다. 또 토니 스클라파니 음악평론가는 잭슨은 장르를 초월하는 음악 스타일을 창조해 팝 아이콘의 지위를 얻었고 팝음악에서 뮤직비디오와 댄스의 역할을 재정립했다. 1983년 모타운 창립 25주년 기념 빌리딘 공연에서 문워크를 선보이는 잭슨을 본 수많은 대중들은 이제 댄스와 더욱 강렬한 음악, 리듬을 선보이는 가수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다. 바야흐로 프린스와 마돈나의 등장에 전국적으로 열광할 수 있는 무대가 만들어진 것이다 라고 평했는데, 실제로 모타운 창립 25주년 기념 빌리 젠 공연의 파급력은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킬 정도로 대단해서 비평가 앤서니 디커티스는 그날 이후 모든 것은 예전과 같을 수 없었다 라고 평할 정도였다. 달에서 유영하는 것 같은 브레이크 댄스와 문워크, 그리고 200개의 영화 장면을 응용하여 만든 안무인 Dangerous, 빌리 진과 Beat That 스릴러, 뮤직비디오 등은 많은 사람들의 눈을 사로잡았으며 이는 현대 가수들에게 교과서적인 역할을 했다. 잭슨은 음반 산업에서 독립적인 상품으로 뮤직비디오를 여는 첫 신호탄이었으며 대중음악을 연예 사업으로 물꼬를 돌린 주인공이자 스타 이미지의 중요성을 알렸다. 잭슨의 공연은 항상 새로운 시도들로 가득했으며 투어 공연에는 처음으로 뮤지컬 개념을 도입했다. 메이저 가수로서 아시아 주요 국가에서 투어 공연을 한 것도 잭슨이 처음이며 새로운 장비도 집으로 끌어들여와 사용하는 혁신적 시도도 마다하지 않았다. 이러한 시도들은 많은 가수들에게 영감을 줬다. Off the Wall은 모타운의 홍크 사운드를 하도록 기타로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증명했고, 트릴러와 매드는 MTV가 팝 시장의 주류 매체가 되도록 기여했다고 평가받는다. 이런 흐름은 지금 21세기에도 유효하며 한국의 주류 댄스 가요는 마이클 잭슨에게 빚을 지고 있다고 한다. 빌보드는 마이클 잭슨을 음악계의 제일 위대한 혁신가이자 제일 사랑받는 퍼포머라고 규정했으며 아마도 그 어떤 뮤지션도 음악 산업에 마이클 잭슨보다 커다란 임팩트를 남기긴 못했을 것이다. 그는 역사상 최고의 엔터테이너다. 그의 슈트필름 스릴러에서 보이듯이 그의 획기적인 시각 효과와 스토리라인, 그리고 복잡한 춤 동작들은 뮤직비디오를 예술 형식으로 바꿔놓았다. 마이클의 독창적인 쇼트필름의 충격은 뮤직비디오의 예술성을 대중문화 속에 집어넣는 걸 도왔고, 이는 음반 산업에 깊이 효과적인 홍보 수단을 만들어 주었다. 활동기간 동안 마이클은 로봇춤과 문워크 같은 복잡한 춤 테크닉 여러 가지를 유행시켰으며 심지어 반중력 동작을 해내기 위해 특별 신발을 디자인하여 특허를 내기도 했다. 그의 쇼트필름들에서 보이는 화려한 이미지와 무대 효과 연출을 통해 잭슨은 힙합, 컨템포러리, R&B, 팝, 로큰롤에 있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아티스트들에게 아직까지도 계속 영향을 주고 있는 라이브 무대 퍼포먼스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라고 평가했다. MTV는 이러한 마이클의 공로를 기리고자 1991년부터 기존의 평생 공로상을 마이클 잭슨 비디오 밴과드 어워드로 이름을 바꿔 시상하고 있으며 2009년에는 미국 의회 도서관의 뮤직비디오 역사상 최초이자 현재까지도 유일하게 스릴러가 문화적, 역사적, 예술적 가치를 인정받아 연구보존작으로 선정되었다. 미국의 저명한 음악평론가 앤서니 디커티스는 대중음악계에서 잭슨의 영향력을 태양과 공기에 비유하며 그의 영향력이 너무 대단해서 안 미치는 곳이 없을 정도라고 평했다. 임진무 음악평론가는 마이클 잭슨은 음악적 현상을 넘어 사회적 현상이었다. 그의 슈퍼스타덤에는 백인 지배사회에서 신음한 흑인들의 비상욕구와 자긍심이 저류하고 있다. 그와 같은 흑인 스타들의 분발로 서름과 차별에 시달려온 흑인들은 자신감을 획득했고, 그 결과 우리 생에 어려울 것 같던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을 보게 됐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엘비스 프레슬리, 비틀스와 같은 높이를 자랑하는 그의 음악사적 위상이 견고하다는 점에는 아무도 이의를 달지 못한다 라고 평가했고, 조성진 음악평론가도 엘비스 프레슬리와 비틀스 등의 비견할 만한 팝음악사의 길이 빛날 걸출한 음악인이라며 오늘날 마이클 잭슨의 신화는 그 자신의 천재성과 엄청난 노력이 함께 얻은 결실이다. 결국 최고의 가창력을 갖게 되었음은 물론 최고 수준의 댄스로 전 세계 춤과 음악계 판도 모두를 바꾸었다 라고 평가했다. 김봉현 음악평론가는 한 시대를 풍미했다는 수식으로는 모자란 그 분야 자체를 상징하는 거대한 존재다. 마이클 잭슨은 천재가 노력도 하고 성실함까지 갖추면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보여준 인물이라고 평가했고, 박명석 음악평론가는
우리는 지금도 마이클 잭슨이 만든 시대에 살고 있다 라고 평가했다. 한상철 팝 칼럼니스트는 가장 거대한 임팩트를 가진 지구상 가장 완벽한 팝 뮤지션이라고 평가했으며, 팝 DJ 김광한 씨는 엘비스 프레슬리가 로큰롤의 제왕이라면 마이클 잭슨은 장르를 초월한 황제이다라고 평가했고, 또 방시혁 작곡가는 마이클 잭슨의 죽음은 단순히 한 아티스트의 죽음이라기보다 세계 음악 시장 최락의 상징적인 사건처럼 느껴졌다 라고 표현했으며, 강태규 음악평론가는 마이클 잭슨의 영향력은 우리 가요계에서도 비켜설 수 없는 숙명 같은 단서라고 평가했다. 그리고 하종욱 음악평론가는 20세기를 넘어 21세기 대중음악의 항로를 열어주었고, 그의 음악과 춤, 공연과 영상은 대중음악과 대중문화의 새로운 기준점이 되었으며 가장 우아하고 아름다운 예술인 고전의 영역으로 자리하게 되었다 라고 평가했으며, 뉴욕 록 라디오 방송국 WNEWFM의 PD인 찰리 켄달 씨는 그가 굉장한 목소리와 다양한 스타일을 가졌으며 귀신같이 춤을 잘 춘다는 걸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는 모든 연령대와 모든 종류의 팝 청취자들에게 어필하죠. 이런 가수는 한 시대에 한 명 나올까 하는 가수죠 라고 평가했다. 빌디 보이스는 지금까지 스스로 작사, 작곡, 프로듀싱, 어레인지먼트, 의상, 스타일, 안무, 퍼포먼스, 영상, 자신의 이미지, 로고 등을 직접 소화해낸 사람은 없었다. 그는 고독하겠지만 팝은 천재를 만난 것이다 라고 평가했다. 마이클 잭슨은 1980년도 잭슨스의 멤버로서 할리우드 명예의 거리에 올랐고, 1984년에는 솔로 경력으로 올랐다. 1990년에는 백악관에서 대통령 표창 아티스트 오브 더 디케이드 상을 수상했다. 잭슨은 경력 동안 월드 뮤직 어워드의 평생 공로상과 레전드상, 그리고 베스트셀링 팝 남자 아티스트 오브 더 밀레니엄,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의 아티스트 오브 더 센트리 어워드, 밤비상의 팝 아티스트 오브 더 밀레니엄 어워드, MTV 밀레니엄 아티스트상과 평생 공로상을 포함해 수많은 영예와 상을 받았다. 또 로큰롤 명예의 전당에 2번 입성했는데 1997년에는 잭슨5의 멤버로서 2001년에는 솔로 경력으로 올랐다. 이 외에 1999년 보컬 그룹 명예의 전당, 2002년 작곡가 명예의 전당에 헌액됐다. 2004년에는 영국 음악 명예의 전당에 헌액됐고, 2014년에는 R&B 명예의 전당에도 입성했다. 잭슨은 13번의 그래미상을 수상했으며 26번의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 수상하였는데,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는 최다 수상 기록이다. 트릴러 앨범은 역사적, 문화적, 예술적 가치를 인정받아 2008년 미국 의회 도서관의 영구 보존작으로 선정되었고, 오프 더 월 앨범과 함께 그래미 명예의 전당에도 등재되었다. 또한 세계적으로 3억 2천만 장, 5천만 장 정도의 음반 판매량을 기록하면서 역사상 가장 많은 음반을 판 음악가 중 한 명이 됐다. 세계 음반 판매량 정보 사이트 미디어 트래픽에 의하면 잭슨은 비틀즈와 엘비스 프레슬리에 이어 전체 앨범 누적 판매량 3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단일 앨범으로는 트릴러 앨범이 6,600만 장으로 1위, 백 앨범이 3,200만 장으로 10위, 데인저러스 앨범이 3,000만 장으로 16위, 오프 더 월 앨범이 2,000만 장으로 69위, HIS 스토리 앨범도 2,000만 장으로 70위를 마크하고 있다. 즉 성인 이후 발표한 정규 앨범 6장 중 5장이 100위 안에 든 것이다. 대한민국에서는 1984년 신문 기사를 보면 한창 인기가 절정이던 조용필의 이름은 몰라도 마이클 잭슨의 이름을 모르는 젊은이는 없다던다. 국민학교 어린이까지도 그의 노래에 열광한다라고 보도했다. 초등학교 5학년,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가수로 유일하게 외국인으로 마이클 잭슨이 뽑혔다. 또한 국민학교 어린이 2,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세계적으로 존경하는 인물 조사에서 링컨, 레이건, 에디슨에 이어 4위로 뽑혔다. 전라남도 다도해라는 먼 시골에서도 섬사람들이 청바지 차림을 하고 마이클 잭슨의 노래를 불렀다. 2015년에는 SBS 연예가중계가 조사한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남성 팝 아티스트 부분에서 1위로 선정됐다. 북한의 최고 권력자인 김정은도 유학 시절 마이클 잭슨의 노래를 즐겨 들었다. 북한은 자신들의 체제 선전용 동영상에다 잭슨과 라이오넬 리치가 작사 작곡한 We Are The World의 음을 무단으로 도용했다. 잭슨 열풍은 옆 국가인 일본도 마찬가지다. 일본에서는 잭슨이 태풍 마이클로 불렸으며, 켄 오타케 소니 뮤직 일본 사장은 마이클 잭슨은 비틀즈 이후로 일본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친 엔터테이너이며 일본 사람들의 마음에 항상 남아있는 존재라고 말했다. 아프리카에까지도 잭슨의 이름이 알려져 인종차별을 해소하고 있다고 보도됐다. 1984년 이라크와 이란의 전쟁 당시 이라크에서는 마이클 잭슨 작전을 세워 이란 전선을 향해 밤낮으로 쉴 틈 없이 마이클 잭슨의 노래를 트는 심리 작전을 펼쳤다고 한다. 인도에서도 잭슨의 인기는 엄청나다. 가장 유명한 서양 아티스트로 잭슨의 인기는 인도 전 지역에 퍼져 있으며 어떤 마을로 가도 사람들이 마이클 잭슨을 안다고 한다. 헐비에라 보테커 씨는 잭슨을 대체할 뮤지션은 없다고 말했다. 잭슨이 공연을 한 번도 하지 않은 파키스탄에서도 마찬가지로 파키스탄 사람들에게 마이클 잭슨은 코카콜라와 유비쿼터스 같은 존재라고 한다.
폐쇄적인 기조를 유지한 중국에서도 마이클은 많은 인기가 있었다. 45세의 한 중국인은 80년대 마이클 잭슨의 음악은 개방 때를 처음 맞은 중국인들에겐 서양 문화를 상징하는 주제곡이었다 라고 말했다. 잭슨은 평소 팬들에게나 사람들에게 자주 타블로이드 신문을 읽지도 말 것이고 믿지도 말라고 강조했다. 정규 앨범 5집 HIS Story Past, Present and Future Book에 수록된 타블로이드 전키라는 노래에서 특히 이런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마이클 잭슨의 높은 하이톤의 목소리는 70년대 타블로이드 언론을 통해 잭슨이 게이가 아니냐는 소문이 퍼지게 되는 원인 중 하나였고 80년대 타블로이드 언론은 잭슨을 와코 잭커로 칭하면서 잭슨의 대중적 이미지를 크게 망쳤다. 1993년 1차 성추행 사건이 터지고 나서 이들의 관계는 완전히 악화된다. 타블로이드 언론들은 잭슨이 죽고 나서도 여전히 거짓된 기사를 보도하고 있다. 이에 대해 마이클 잭슨 유산관리원 측은 당신들이 본 타블로이드 기사는 사실이 아니며 마이클로 이익을 얻기 위한 타블로이드 언론들의 보도를 매우 혐오한다. 팬들이 우리와 함께 마이클의 업적을 보호하는데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고 성명을 발표했다. 또한 CNN에서는 타블로이드 언론들의 보도를 직접 반박했다. 잭슨은 인생에서 약 10억 달러 이상 번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잭슨의 순자산에 대한 추정은 긍정적인 3억 5천만 달러에서 부채로 인한 마이너스 2억 8,500만 달러까지 그 범위가 다양하다. 마이클 잭슨의 상당한 빚 때문에 파산한 것이 아니냐 혹은 비틀즈의 판권을 판 것이 아니냐는 루머가 돌려되는 원인이기도 했다. 무대 모습과는 다르게 아주 내성적이고 소심하고 부끄러움을 많이 탄다고 한다. 마이클은 너무 수줍음을 타서 등을 돌리고 노래를 불렀다 라고 시드니 루멧이 증언했으며 프로듀서 퀸시 존스도 잭슨의 내성적인 성격을 보고 걱정을 많이 했다. 2003년 비행기 승객 프로필의 잭슨에 관해 매우 소심함이라고 명시된 것이 확인됐다. 1984년 백악관에 갔을 때 정부 관료들이 한데 모여있는 것을 보고 겁이 나 화장실로 도망갔다는 일화도 전해진다. 또한 마이클 잭슨의 어머니 캐서린 잭슨은 마이클은 심할 때는 자신과 눈도 마주치지 않을 만큼 부끄러움을 탔으며 집에서 고독을 즐기는 것을 좋아했다고 한다. 마이클의 지인은 마이클이 가수를 안 했으면 사탕 가게를 운영하며 골방에 박혀 늙었을 것이라고도 말했다. 마이클과 그의 형제들은 아버지 조지프 잭슨에게 가혹한 학대를 지속적으로 당했음을 주장했고 조지프는 폭력을 했음을 인정했다. 조지프는 마이클이 잠든 밤 창실창을 통해 공포 마스크를 착용함으로써 비명 소리를 질러 놀라게 했다. 이 후유증으로 잭슨은 납치에 대한 두려움과 악몽을 겪었다. 2003년 잭슨은 Living with Michael Jackson에서 아버지 조지프가 자신에게 큰 코를 가르다고 놀렸고 그러한 얼굴은 자신의 유전자에서 온 것이 아니라고 말하여 큰 상처를 입었다고 말했다. 잭슨은 코에 대한 컴플렉스를 가져 성형을 고민했지만 수술 사고를 두려워해 망설이다. 1979년 복잡한 안무 도중 코가 깨지는 사고가 발생해 이로 인해 코 성형 수술을 하게 된다. 성공적인 수술은 아니었고 후유증으로 자신의 경력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호흡 곤란을 앓는다. 이후 의사 스티븐 호플린을 찾아 코 성형 수술을 다시 받았다. 잭슨은 자신의 자서전 무은웍에서 2번의 코 수술과 턱에 홈을 팠다고 인정했으며 2003년 인터뷰에서도 이 같은 입장을 고수했는데 몇 번의 성형 수술을 더 했다는 주의 증언이 있다. 갑작스런 외모 변화는 나이를 먹어감에 인한 노화 현상도 있었으며 심한 체중 감량도 요인이었다. 처할 때는 몸무게가 48kg이었다. 아버지인 조지프 잭슨과 사이가 좋지 않다. 조지프 잭슨은 2010년 그의 아내인 캐서린 잭슨과 이혼을 했다. 이혼 이유는 조지프 잭슨이 마이클 잭슨의 유산 분쟁을 일으켰기 때문이다. 잭슨은 총 3명의 자식을 낳았다. 마이클 조셉 잭슨 주니어, 페리스 마이클 캐서린 잭슨, 프리스 마이클 잭슨 2세 이중 마이클 조셉 잭슨 주니어는 백반증에 걸린 듯한 사진이 보도되어 화제를 모았다. 형제들과도 문제가 많았는데 친형 저매인 잭슨이 1991년 발표한 음반 유셀에 수록된 곡 Word Too Bad은 마이클 잭슨의 변화는 외모를 비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큰 충격과 논쟁을 불렀다. 친누나 라토야 잭슨은 플레이보이 잡지에 나오기 위하여 잭슨의 스릴러 분장을 한 뒤 누드 사진을 찍었는데 이 또한 큰 파장을 몰고 왔으며 잭슨이 1993년 아동 성추행 혐의로 힘들어할 때 거짓 증언을 함으로 잭슨을 난처하게 만들었다. 라토야는 50만 달러를 제시하면 성추행 사건의 결정적 증거를 제시하겠다는 발언도 했다. 당시 이 거짓 증언으로 잭슨은 엄청난 분노를 토로했다고 그 프로그램 The Life of an Icon에서 측근이 회고했다. 후라토야 잭슨은 자신의 남편이었던 잭 고든의 협박으로 인해 자신은 노예 같은 삶을 살았으며 어쩔 수 없이 누드 사진을 찍었고 돈을 얻기 위해 거짓 증언을 했었다고 뉘우쳤다. 잭슨의 팬들에게 잭슨의 형제는 이러한 일들 때문에 크게 비난당하고 있다. 39개의 자선단체를 도와 기네스북에 등재됐다. 노숙자들을 보면 내버려둘 수 없어 차를 멈추고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 제공했다. Heal the World 재단을 통해 전쟁 난민들을 위해 막대한 돈을 투자했다. 그 외에 많은 자선 콘서트에 참가하여 불우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활동했다. 잭슨은 주로 R&B와 팝, 소울, 록을 다뤘다. 그는 제임스 브라운, 다이애나 로스, 제키 윌슨, 프레드 아스테어의 영향을 받았다. 또한 그 가창력을 유지하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했다. 윌.i.am에 의하면
잭슨은 5초 파트를 녹음하는데 1시간의 워밍업을 했다. 잭슨이 스스로 밝힌 바에 의하면 작곡을 할 때 악보를 쓰지 않고 떠오르는 멜로디를 녹음한 뒤 작업한다. 대표곡인 빌리 제인에서 선보이는 문워크는 흑인 빈민가 소년들에게서 힌트를 얻은 것이며 스무트 크리미널에서 45도의 기울기를 선보이는 린댄스는 신발에 특정 기능을 장착하여 선보이는 것으로 특허를 취득했다. 마임 배우 마르셀 마르소는 잭슨은 타고난 마임 아티스트라고 말했다. 그의 잭슨 5 시절부터 솔로 마지막 정규 음반까지의 음악적 스타일은 조금씩 다르다. 모타운 시절에는 댄스, 소프트락, 재즈 발라드를 주장으로 했지만 Off the Wall을 발매하면서 펑크, 팝 발라드, 재즈, 소울 등의 성숙한 음악을 장르로 했다. 80, 90년대에는 거기에 다 R&B, 뉴잭스 윙적인 음악을 했으며 2001년에 발매한 Invincible에서는 마이클 잭슨 스타일로 알려진 독특한 어번 R&B 음악에 그가 지향하던 미래적인 사운드를 첨가했다. 잭슨은 장르뿐만 아니라 자신의 음악에 여러 메시지를 두고 제작했다. Beat It은 싸움이 날 것 같으면 도망쳐서 화를 피하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 잭슨은 이 곡을 만들 때 자신이 그러한 상황에 있으면 어떻게 행동할지 생각했다고 한다. Man in the Mirror는 세상을 바꾸고 싶으면 자신부터 바뀌어야 하며 부루 이웃들을 도와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으며 스무트 크리미널은 성폭행과 살인 같은 범죄를 환기시키고 있다. Bad은 나쁜 길로 빠지지 말 것을 강조하고 있다. Leave Me Alone은 자신을 향한 언론들의 공격적 보도에 그만둘 것을 권유하고 있다. 음역은 4옥타브까지 이른다. 한편 하이톤의 목소리는 잭슨이 여성 호르몬 주사를 맞으며 목소리를 조절한다는 루머가 퍼지게 된 원인이었는데 그의 본래 목소리에 대해 잭슨의 보컬 트레이너였던 세스 닉스는 마이클 잭슨은 아이처럼 남고 싶어 의도적으로 고음의 목소리를 냈다라고 말했으며 이사 마리 프레슬리는 잭슨은 항상 고음으로 이야기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으며 라이오넬 리치는 일본 TV 프로그램에 나와 잭슨은 자신의 성대를 보호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가늘픈 고음의 목소리를 낸다. 그는 저음의 목소리를 가지고 있다. 라고 말했다. 2005년 재판 당시 잭슨과 함께 작업한 음악에는 잭슨은 화를 낼 때는 중저음으로 말했다라고 증언했다. 이 같은 사실들을 토대로 할 때 마이클 잭슨은 어릴 때부터 고도의 보컬 트레이닝을 받은 점을 고려하면 자신의 본래 저음의 목소리를 노래를 부를 때는 고음으로 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Invincible에 수록된 2000와트는 지금까지 보여준 적 없는 낮은 목소리로 노래하고 있기에 디지털 방식으로 가공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실제로는 가공되지 않았다고 한다. 잭슨은 자신의 노래와 춤답게 뛰어난 뮤직비디오도 선보였다. 복잡한 스토리 라인과 특유의 댄스 효과 등이 돋보인다. 트레일러 뮤직비디오는 지금까지 가장 성공적인 뮤직비디오로 선정돼 기네스북에 등재됐다. 그의 뮤직비디오 안무는 필리핀의 한 교도소에서 죄수들이 춤을 추며 패러디하여 5,400만이라는 조회수를 기록했다. 트레일러 만화 영화인 슈렉에도 응용됐다. 빌리 제인의 안무는 그가 존경하는 많은 댄서들의 안무를 응용하여 만들었으며 Beat It은 맨 처음 잭슨이 소리를 지르며 장치를 통해 관중들 위로 올라와 봉을 잡고 위험한 동작을 연출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처음에는 동무로 후반부는 군무로 진행된다. 트레일러는 HIS 스토리 월드 토르터는 마술을 활용했다. Human Nature는 발라드로 공연마다 안무가 계속해서 바뀌었다. Dangerous World Tour 때부터는 한 여성 팬을 추첨하여 무대 위로 올라오게 하여 잭슨과 껴안는 퍼포먼스를 보여준다. 1988년 대한민국의 특정 종교가 서울에서 마이클 잭슨의 공연을 열기 위해 잭슨의 가족들과 접촉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그 종교는 서울올림픽 주 경기장에서 4차례 공연을 갖는 조건으로 잭슨의 형제와 부모들에게 750만 달러를 지불하겠다는 조건을 걸었다. 형제들과 부모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 제안에는 잭슨이 한국에서 한복을 입고 애국가와 한국어 노래를 몇 곡 부르는 것도 포함됐다. 잭슨은 공연을 하기 쉬웠지만 형제들과 부모의 끈질긴 회유 끝에 공연을 하기로 결심하고 계약서에 사인을 했다. 애국가와 한국 가요는 부르지 않는다는 조건이었다. 1988년 그는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었고 그 사진은 현재 공개되어 인터넷 등에 많이 퍼져 있다. 그런데 공연은 잭슨에게 지급해야 할 출연료 부족으로 무산되고 만다. 이 사실을 밝힌 그의 전기 작가 제이 랜디 타라보렐리는 이로 인해 잭슨이 한국에 대해 특별한 감정이 생긴 것 같다며 분석했다. 실제로 잭슨의 마지막 세계 투어를 했던 곳은 한국 서울과 독일 미넨이었다. 당시 일로 고소까지 했던 것이 80년대 한국 언론의 보도에 확인됐다.